강태경이 거대한 태양그룹 사옥문을 나섰을 때 빗줄기를 뚫고 달려온 작은 형체가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통제선을 무너뜨렸다. 아이의 작은 손에 꽉 쥐어있는 은색 회중시계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물건이었다. 시계의 멈춰진 바늘을 본 순간 그의 차가웠던 세상이 기이한 파열음을 내며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덩치 큰 경호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제압하려 다가갔지만 태경은 단호하게 한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다. 검은 우산 아래로 드러난 그의 서늘한 눈동자는 오직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시계만을 뚫어지게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생사를 오가던 그 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에게 자신의 목숨 대신 쥐어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다. 비에 흠뻑 젖은 5살 남짓한 여자아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태경을 올려다보았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외쳤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 시계를 가진 사람만이 엄마를 살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태경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꽂히며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태경은 들고 있던 우산을 내팽개치고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작은 어깨를 움켜쥐었다. 네,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해. 낮고 억눌린 음성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5년 동안 짓눌러왔던 지독한 갈증이 한데 뒤섞여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아이가 내민 구형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시작되자마자 태양그룹의 검은색 마이바흐 행렬은 비명을 지르며 서울의 젖은 아스팔트 위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붉은 네온 사인들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동안 태경은 뒷좌석에 굳은 듯 앉아 아이가 건넨 은색 회중시계를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바늘은 여전히 5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새벽 2시 14분에 영원히 멈춰 있었다. 그녀가 강씨 가문의 돈을 받고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듯 권력만을 쫓아 살아온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 시계가, 그것도 그녀의 핏줄로 보이는 아이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통제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박비서의 뒷모습에도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차 안에는 오직 태경의 가파른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고 으슥한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보건공방은 무자비한 폭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건장한 최고의 괴한들이 작업실의 귀중한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박살내고 있었고 찢겨진 캔버스와 고가의 보건 용제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풍겼다. 서윤아는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꽉 쥔 채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구석으로 물러서 있었지만 그녀의 텅 빈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윤아의 턱을 억센 손으로 움켜쥐려던 찰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각칼을 휘둘러 사내의 손등에 깊은 상처를 냈고 작업실 안의 공기는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으며 더욱 잔혹한 폭력이 덮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귀를 찌는 굉음과 함께 공방의 녹슨 철제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거대한 검은색 SUV가 내부로 거칠게 돌진해 들어왔다.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하고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는 혼돈 속에서 부서진 입구 사이로 폭우의 잔해들이 매섭게 밀려 들어왔다. 시동이 꺼지지 않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공방 안을 무대처럼 눈부시게 비추자 그 묵직한 빛의 중심에서 강태경이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그는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흑기사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괴한들은 그가 말없이 뿜어내는 기백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양그룹 경호원들의 무력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태경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구석에 선 한 여자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지만 끝끝내 자존심을 잃지 않은 유나의 두 눈이 마침내 그의 시야에 온전히 들어왔다.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고도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원망스러운 여자였다. 태경은 구두굽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유나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숨막히는 정적이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를 맴돌았고 마침내 태경의 굳게 담은 입술이 열리며 지독하게 서늘한 목소리가 공방을 갈랐다. 5년을 내 눈앞에서 감쪽같이 숨어 지내더니 고작 이런 꼴로 살고 있었나 서윤아. 5년을 내 눈앞에서 감쪽같이 숨어 지내더니 고작 이런 꼴로 살고 있었나 서윤아. 그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질문이 폐허가 된 공방의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진 직후 유나의 입술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변명이나 읍소 대신 아이를 껴안은 그녀의 마른 팔에 들어간 힘만이 그녀가 견디고 있는 지독한 긴장감을 증명할 뿐이었다. 태양그룹 경호원들이 훈련된 짐승들처럼 단 몇 번의 몸짓으로 괴한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흔적을 지우는 동안 유나는 그저 태경의 억센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왔다. 폭우를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마이바흐 내부의 고요함은 오히려 바깥의 비바람보다 훨씬 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넓은 뒷좌석에서 젖은 몸으로 태경의 반대편 차창 끝에 바짝 붙어 앉은 유나의 품에서는 차가운 빗물에 체온을 빼앗긴 하은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애처로운 숨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태경의 미간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다. 그는 앞만 응시한 채 굳은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온통 받은 기침을 토해내는 작은 아이와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여자의 젖은 어깨에 쏠려 있었다. 누구의 아이인지 묻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핏줄이 설 만큼 주먹을 꽉 쥔 채 침묵을 택했다. 차량이 미끄러지듯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태경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무채색으로만 채워진 서늘하고 거대한 공간은 마치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포식자의 유리 세장과도 같았다. 짙은 회색 대리석 바닥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자 유나가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다. 하지만 턱끝까지 차오른 아이의 고열 앞에서는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도 지독한 도망자의 본능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태경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전담 주치의인 한 의사가 도착했고 서늘한 손님용 침실은 순식간에 임시 병실로 변했다. 수액 바늘이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을 찌르는 순간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돌렸지만 끝내 약한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불안함에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면서도 절대 타인에게 기대려 하지 않는 그 독한 침묵은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잔인한 결연함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굽히지 않는 태도가 태경의 속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긁어내리며 기분 나쁜 통증을 유발했다. 한 의사가 응급처치를 마치고 떠난 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넓은 침실을 채웠을 때 문가에 서 있던 태경이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커다란 침대 중앙에 파묻히듯 누워있는 하은의 작은 얼굴을 복잡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뺨과 굳게 닫힌 작은 입술, 그리고 열에 들떠 찌푸린 미간의 모양새가 기묘할 정도로 자신의 방어적인 습관들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특히 눈을 감고 있음에도 느껴지는 서늘한 골격에서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원의 파동이 일었지만 태경은 오랜 시간 훈련해온 익숙한 통제력으로 그 위험한 감정을 억누르며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내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앉아있는 유나의 형편없는 몰골로 향했다. 찢겨진 겉옷 자락과 피와 진흙이 엉겨붙은 상처들을 응시하던 그의 턱 관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토록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세계를 다시 흔들어 놓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돈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태경은 말없이 몸을 돌려 거실로 나갔고 잠시 후 자신을 따라 나온 유나를 향해 깨끗한 셔츠와 수건을 무심하게 던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번쩍이는 번갯불이 어두운 거실을 순간순간 하얗게 밝히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따라 단숨에 들이켠 태경이 유리를 등지고 서서 유나를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꽂아내렸다. 아까 그놈들, 대체 정체가 뭔지 똑바로 설명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움켜쥐고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그와 시선을 맞부딪혔다. 그녀는 결코 5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그 화제의 배우를 입에 올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이에요. 빚을 좀 졌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쫓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경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과 검붉은 피가 그의 소나귀를 타고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유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유나, 네가 진 빚이 그렇게 많다면 오늘부터 그 빚 내가 전부 사지. 너와 저 아이는 내 눈앞에서 그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이 펜트하우스를 벗어날 수 없어.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흐트러진 차림의 태경이 책상 너머의 잿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때 굳은 표정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양그룹의 붉은색 직인이 찍힌 두툼한 보안기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평소 웬만한 일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박 비서조차 지금만큼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다. 박 비서는 서류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주춤거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어젯밤 그 외곽 공방을 덮쳤던 놈들의 배후를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류철로 시선을 내리자 박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의 결론을 내뱉었다. 단순한 사채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은 모두 부회장님, 즉 강성민 부회장의 수하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의 무기력했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살기가 번뜩이며 서늘한 파동을 일으켰다. 강성민 부회장. 그 이름 세 글자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서재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파편처럼 쩍쩍 갈라지며 얼어붙었다. 태경의 눈동자에 서렸던 참담한 분노는 이내 차갑고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으며 지독한 이성으로 뒤바뀌었다. 이복형인 성민이 단순한 뒷골목의 사채업자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면 5년 전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기묘한 타이밍과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일 리 없었다. 자신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시간 동안 서윤아는 강씨 가문의 추악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홀로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상념을 잔인하게 끊어내고 서재를 나선 태경의 무거운 발걸음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다이닝룸으로 향했다. 아침에 차가운 햇살이 비쳐드는 거대한 식탁에는
지난밤에 끔찍한 고열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생기를 되찾은 하은이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아이는 식탁의 끝에 굳은 조각상처럼 서 있는 태경을 발견하고는 작은 포크에 찍은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허공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서늘한 얼굴의 남자에게 아무런 경계심조차 없이 온기를 내미는 그 무구한 행동에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유나의 숨이 일순간 떼섰다. 태경은 잠시 숨을 멈춘 채 굳어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는 그 작은 포크에서 음식을 조용히 받아 삼켰다. 그 서툴고 기묘한 평화는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유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만들었다. 숨막히는 식사가 끝난 후 태경은 유나를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불렀다. 그는 그녀가 성민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빚이라는 족쇄를 구실로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려 했다. 어젯밤 분명히 말했듯이 당신의 그 빌어먹을 빚은 내가 모두 인수했어. 이제부터 당신과 저 아이의 모든 시간은 온전히 내 소유야. 태경의 서늘하고 강압적인 선고에 유나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빚은 반드시 갚겠지만 당신에게 동정받으며 짐승처럼 갇혀 지낼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녀의 그 굽히지 않는 지독한 고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태경은 대리석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미끄러뜨렸다. 그것은 태양그룹이 자랑하는 핵심 문화재단 내부 미술관의 수석 복원과 채용 계약서였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 내 회사에서 내 눈이 닿는 곳에 묶여 일하며 갚아. 유나는 서류에 적힌 파격적인 대우와 숨막히는 조건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하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권력의 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다음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유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하고 날선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단숨에 그룹 핵심 미술관의 수석 자리로 떨어져 내린 낯선 여자의 존재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계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유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앞만 보며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러나 코너를 도는 순간 그녀의 앞을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는 그림자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서 있는 남자. 바로 강성민 부회장이었다. 오랜만이네. 서윤아 씨. 그동안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지내더니 결국 내 동생의 품으로 다시 기어들어 온 건가. 성민의 조롱 섞인 음성은 차가운 뱀처럼 끈적하게 유나의 귓가를 파고들며 소름을 유발했다. 그가 커다란 손을 뻗어 유나의 얇은 어깨를 억세게 움켜쥐려던 찰나. 그녀의 몸이 반사적으로 뒤로 움츠러들었다. 5년 전 화염 속에 휩싸였던 공방의 끔찍한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환상처럼 피어오르며 그녀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여오는 듯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복도 끝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온 태경이 성민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쳐냈다. 둔탁한 파열음이 일어날 정도로 거칠고 적대적인 손길에 성민의 여유롭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태경은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판으로 유나의 떨리는 몸을 완벽하게 가려선 채 형을 향해 짐승처럼 번뜩이는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내 직원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부회장님. 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남자를 찢어밟힐 듯한 맹렬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성민은 붉게 달아오른 손목의 통증을 불쾌하게 털어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5년 전 그 끔찍한 화재 현장에서도
그렇게 미친놈처럼 몸을 던지더니 아직도 불장난에 미련이 남았나 보지. 조심해. 태경아. 두 번은 그 잘난 목숨을 온전히 부지하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성민의 노골적인 협박과 도발에 복도의 공기는 베일듯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태경은 턱관절이 도드라지도록 이를 악문 채 성민의 얼굴을 향해 한 걸음 더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내 목숨을 걱정할 시간에 당신의 그 썩어 빠진 밑바닥이나 단속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파헤쳐낼지 당신도 곧 뼈저리게 알게 될 테니까. 성민이 불쾌한 기색을 미처 숨기지 못하고 거칠게 발걸음을 돌린 후 태경은 유나의 상태를 살피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시선을 황급히 피한 채 굳은 얼굴로 도망치듯 자신의 개인 작업실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무거운 방음문을 닫고 차가운 작업실 안에 홀로 남겨진 유나는 그제야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며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어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낸 뒤 조심스럽게 잠금을 해제했다. 어두운 화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오래된 서양화 한 점의 정밀한 엑스레이 촬영 사진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풍경화였지만 캔버스 안쪽의 두꺼운 안료층 아래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이 유령처럼 숨겨져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복원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해버린 강성민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치명적인 명부였다. 유나는 사진 속의 암호 같은 흔적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다. 강성민이 눈치채기 전에 그 그림을 무조건 먼저 찾아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태경 씨도 우리 하은이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작업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윤아는 미세한 조각칼과 특수 용제를 들고 오래된 캔버스의 표면을 긁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작품의 원래 색채를 되찾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완벽한 수석 복원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태양그룹 내부의 거대한 수장고를 향해 뻗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보았던 그 엑스레이 사진 속의 그림이 강성민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내야만 했다. 유나는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틈틈이 자리를 비우며 지하 수장고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살피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하고 다급한 움직임은 최고층 대표실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은 강태경의 서늘한 시선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태경은 화면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수장고 주변을 맴도는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하며 미간을 좁혔다. 그녀가 강성민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자신에게 입을 열지 않고 홀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오후의 늦은 햇살이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일 무렵 태경은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태양그룹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성민의 노골적인 도발 이후 그는 아이의 안전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최고급 마이바흐에서 내려 아이의 손을 잡고 전용 VIP 엘리베이터에 오른 태경의 모습은 평소의 차가운 군주와도 같은 분위기와 기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하은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쥐고 있던 작은 물통의 뚜껑을 열려다 그만 실수로 물을 쏟고 말았다. 차가운 생수가 태경의 최고급 맞춤 슈트 바지와 구두 위로 튀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눈살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하여 울먹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힌 태경은 자신의 소매로 아이의 젖은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다. 안 다쳤으면 됐다. 그 낮고 다정한 음성에 하은이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고 태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어두운 슈트 재킷 위로 떨어져 있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경은 홀린 듯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고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사내 병원으로 향해 아무도 모르게 그 머리카락을 한 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같은 시각, 감시의 눈을 피해 마침내 지하 수장고의 가장 깊숙한 보관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유나는 숨을 죽인 채 손전등의 좁은 빛에 의지해 캐비닛들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그림의 형태와 질감만이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구석에 위치한 세 번째 캐비닛에 다가간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철제 서랍의 잠금 장치가 누군가 쇠지렛대로 억지로 뜯어낸 것처럼 흉측하게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미 이곳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성민의 수하들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끔찍한 직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수장고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아이가 있는 곳은 더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유나는 패닉에 빠진 채 수장고를 빠져나와 미친 듯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표님이 방금 전 아이를 데리고 최고층으로 올라가셨다는 교사의 말뿐이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뛰쳐나가 대표실의 무거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거대한 공간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넓은 대표실 안에는 황혼의 따스한 조명만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대한 가죽 소파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언제나 서늘하고 빈틈없던 강태경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단단한 가슴 위에는 하은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엎드려 자고 있었다. 아이가 떨어질세라 커다란 손으로 작은 등을 단단하게 감싸는 태경의 모습은 유나가 지난 5년 동안 그토록 꿈꾸고 또 두려워했던 가장 완벽한 피난처의 형태였다. 잠든 두 사람의 얼굴에 드리운 묘한 닮음이 유나의 심장을 잔인하게 옥죄어 왔다. 그녀는 차마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한 채 문가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보냈다. 자정이 넘어선 펜트하우스의 밤은 빗소리마저 잦아들어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던 태경의 곁으로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을 토해냈다. 발신자는 한 의사였다. 태경은 느릿한 동작으로 전화를 집어들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극도로 억눌린 음성이 들려왔다. 태경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다. 의학적으로 오차 범위는 없어. 확률은 99, 99%. 네, 딸이 맞다. 그 짧고 건조한 보고가 끝나는 순간 태경이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5년의 끔찍했던 시간과 오해,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파괴하며 견뎌왔던 지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의사와의 통화가 끊긴 후에도 태경은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쥔 손을 내리지 못했다. 서재의 팩스 기계에서 조용히 밀려나온 하얀 종이 한 장이 그의 모든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로 선명하게 찍힌 99. 99%라는 숫자를 쥔 태경의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다. 돈을 토하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 험난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핏줄을 몰래 지켜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세워둔 모든 논리와 이성을 처참하게 부숴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 문을 박차고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의 고요한 복도 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태경의 무겁고 절박한 발걸음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유나가 머물고 있는 객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거친 파열음을 냈다. 얕은 잠에 빠져있던 유나는 기겁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다가온 태경은 쥐고 있던 하얀 종이를 그녀가 앉은 침대 위로 내던졌다. 달빛에 드러난 종이의 내용을 확인한 유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방어적인 태도가 허물어졌다. 그녀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입술만 달싹이는 순간 태경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억세게 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소나기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른 몸이 다칠까봐 온전한 힘을 싣지도 못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두 사람의 엉킨 숨소리만이 맴도는 가운데 태경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유나를 피할 틈 없이 누참했다. 왜 그랬어? 그 지옥 같은 5년 동안 대체 왜 그 아이를 혼자 낳고 기르면서 내게서 아버지가 될 권리마저 잔인하게 빼앗아간 거야. 태경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끔찍한 절규였다. 그는 자신을 속이고 떠난 여자를 원망하는 대신 그녀가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겪었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아이가 알아누웠을 때, 빚쟁이들에게 쫓겨 세상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너는 내 이름 말고 대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버텼던 거야. 그 처절하고도 아픈 물음 앞에서 유나의 두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5년 전 화재의 배후와 강성민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하려다 또다시 끔찍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독한 침묵에 태경은 결국 허물어지듯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가태픈 어깨 위로 젖은 이마를 기댔다. 나를 지옥에 처박아 두고 도망쳤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야지. 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억눌렸던 눈물이 태경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유나의 목덜미를 뜨겁게 적셨다. 태경은 유나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거칠게 감싸쥐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것은 징벌이나 강압이 아니라 5년이라는 끔찍한 공백을 메우려는 절박하고도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다. 숨이 막힐 듯 거칠게 밀어붙이는 입술의 감촉 속에는 그녀를 향한 원망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의 넓은 등을 끌어안지도 밀어내지도 못한 채 그저 소리 없이 흐느끼며 그의 상처투성이 입맞춤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새벽.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다시 서늘한 이성을 되찾은 태경의 묵직한 존재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창밖의 푸르스름한 여명을 응시하다가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들어 망설임 없이 박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박 비서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태경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태양그룹 개인 지분 전부를 신탁 재산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준비해 수탁자는 그룹 내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최종 수익자는 서화은으로 지정한다. 그것은 강성민을 비롯한 태양그룹의 모든 적들을 향해 자신의 핏줄과 여자를 건드리면 누구든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강태경이 내린 극단적인 지분 신탁 명령은 태양그룹 내부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부회장실은 이른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벨 소리와 임원들의 억눌린 고성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성민은 맞춤형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 쌓여있던 결제 서류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쓸어버렸다. 날카로운 종이들이 흩날리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공간을 채웠다. 오직 자신만이 차지해야 할 그룹의 핵심 지분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5살짜리 핏덩이의 이름으로 묶여버렸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바다 끝까지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 애새끼와 서윤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계획을 전부 망치고 있잖아. 성민은 핏발 선눈으로 비서를 노려보며 당장 서윤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하들을 풀라고 소리쳤다. 그 계집이 태경이의 눈을 가리고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해. 그의 뱀처럼 흉엄하고 끈적한 목소리가 넓은 부회장실을 음산하게 울리며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본사 건물의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곳에 위치한 지하 4층 보관실 앞 복도에는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나는 이미 퇴사한 전 직원의 낡은 보안 카드를 손에 쥔 채 사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조심스럽게 파고들며 접근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댔다. 묵직한 기계음이 짧게 울리며 두꺼운 철문이 스르륵 열리자 그녀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수장고 내부로 재빠르게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강성민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5년 전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그 장부 그림의 단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 그러나 그녀의 그 위태롭고 절박한 움직임은 혼자만의 은밀한 비밀이 아니었다. 최고층 대표실의 다중 보안 모니터 앞, 유나의 동선을 묵묵히 쫓고 있던 태경의 눈매가 서늘하게 좁혀졌다. 화면 속에서 유나의 뒤를 밟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낯선 사내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놈들의 움직임이 그녀를 향하고 있음을 직감한 태경은 즉각 박비서를 호출할 새도 없이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몸을 던졌다. 손전등의 좁고 희미한 빛의 의지에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낡은 미술품들 사이를 헤집던 유나의 등 뒤로 서늘하고 끔찍한 살기가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성민이 은밀하게 고용한 수아가 짐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날카로운 흉기를 쥔 채 그녀의 마른 그림자를 덮치려던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맹수처럼 튀어나온 태경이 사내의 팔목을 무자비하게 낚아채어 그대로 꺾어버렸다. 인간의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악력에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태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사내에 급소를 내리쳐 완벽하게 기절시켰다. 등 뒤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유나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순간 태경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술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그는 다른 한쪽 팔로 그녀의 가는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은 채 수장고의 가장 깊고 좁은 사각지대인 대형 캔버스 보관함 틈새로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좁고 답답한 공간 속에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자 태경의 뜨겁고 가파른 숨결이 유나의 정수리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다. 정적만이 흐르는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경비원들의 무거운 순찰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날카로운 랜턴 빛이 철제 캐비닛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태경은 랜턴 빛이 가까워질 때마다 유나의 작은 머리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가슴 쪽으로 더욱 깊숙이 품어 안으며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어둠 속에서 맞닿은 그의 심장 박동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불길 속에서 그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던 그 밤처럼 거칠고도 든든하게 뛰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묵직한 체향과 절대적인 온기는 유나의 얼어붙은 이성을 기묘하게 안심시키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몸을 던진 이 남자 품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랜턴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태경은 유나의 입술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거두며 억눌린 숨을 토해냈다. 겁도 없이 이런 위험한 곳까지 혼자 기어들어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태경의 낮고 억눌린 질책 속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깊은 안도감과 애타는 마음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꾸지람에 변명하는 대신 말없이 바닥을 향해 손전등 빛을 비췄다. 그녀가 발을 딛고 있던 오래된 나무 마루판 아래로 기묘하게 일그러지고 파인 틈새가 보였다. 유나가 전문가용 조각칼을 꺼내어 마루판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그 밑에 은밀한 공간에 숨겨져 있던 낡고 녹슨 소형 금고 하나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로맨틱하고 애틋한 긴장감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긴박감으로 뒤바뀌었다. 유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복원가 특유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낡은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세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를 추적하며 잠금을 해제하자 곧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의 묵직한 문이 서서히 열렸다. 하지만 잔뜩 긴장한 채 들여다본 금고 안에는 유나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명부 그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습한 곰팡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 속에서 두 사람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절반쯤 불타버린 낡은 가죽 수첩 한 권뿐이었다. 태경이 굳은 얼굴로 무릎을 굽혀 그 수첩을 꺼내 들었다. 불길에 휩싸였던 흔적이 역력한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어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세상을 떠난 전임 회장, 즉 태경의 친아버지의 필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굳건한 필적은 오래된 잉크의 번짐 속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고 잔인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외 비자금 세탁의 실소유주 명예. 강성민.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짙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재의 은은한 테이블 조명만이 잿빛 통유리창 위로 두 사람의 위태로운 그림자를 길게 투영하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두 잔의 커피 옆에서 태경은 수장고에서 찾아낸 반쯤 불타버린 아버지의 수첩을 미동도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캐한 탄내가 채 가시지 않은 누렇게 바른 종이 위로 선명하게 남겨진 아버지의 굳건한 필적. 해외 비자금 세탁의 실소유주 명의 강성민. 그것은 그동안 강성민이 태양그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저질러온 거대한 악행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최초의 뇌관이었다. 태경은 수첩을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짓씹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위험한 진실이 결국 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예리한 직감이 이미 뼈저리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경의 굳게 담은 턱관절과 극도의 긴장으로 굳어버린 넓은 어깨를 지켜보던 유나는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침묵의 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은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멸을 잉태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5년 전 제가 수석 보건가로 일하던 미술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유나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가르자 태경의 서늘한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정되었다. 강성민 부회장이 고가의 위작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가 숨겨진 캔버스였죠. 제가 그 그림 속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제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한밤중에 작업실에 무자비하게 불을 질렀어요. 그 끔찍했던 밤의 열기가 다시금 피부를 핥는 듯 유나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태경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당신이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기절한 저를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맸죠. 태경의 눈동자가 고통스러운 혼돈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그녀가 왜 그 직후 돈을 쥐고 자신을 처참하게 버렸는지에 대한 퍼즐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였다.
유나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가장 아픈 기억의 조각을 힘겹게 꺼내놓았다. 당신이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을 때 당신의 새어머니이자 강 부회장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강 씨 가문의 돈을 받고 당신을 배신한 척 떠나지 않으면 강성민이 병실에 누워있는 당신의 산소 호흡기를 직접 떼어버리겠다고 협박했죠. 태경의 심장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을 버렸다고 증오하며 저주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가장 치욕스러운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스스로 지옥 같은 도망자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자신이 오해와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를 원망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극도의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항상 목끝까지 단정하고 답답하게 채워두었던 블라우스의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옷깃을 한쪽으로 젖히자 창백하고 얇은 쇄골 아래로 5년 전 그날 밤에 끔찍했던 화염이 남긴 희미하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직 그를 살리기 위해 입을 다문 채 5년 내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홀로 몸에 새기고 살아온 지독한 훈장이자 낙인이었다. 그 아픈 흔적을 마주한 순간 언제나 차갑고 견고했던 태경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소파에 앉은 그녀의 앞바닥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커다란 그의 두 손이 유나의 가녀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고 그의 넓은 어깨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태경은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쇄골 위, 그 일그러진 화상 자국 위로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조용히 기댔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끔찍한 자책과 찢어질 듯한 고통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유나의 상처에 닿은 그의 얼굴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 그녀의 피부를 적셨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떨리는 그의 넓은 등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5년이라는 길고 잔인했던 오해의 벽을 허물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소리 없이 오열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마침내 온전한 진실을 마주한 펜트하우스의 고요하고 애틋한 평화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의 슬프고도 따뜻한 침묵을 찢어 발기듯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보안 비상벨 소리가 돌연 귀를 찌르며 울려 퍼졌다. 태경이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벽면의 보안 시스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흑백의 CCTV 화면 속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 앞에는 붉은 피가 섬뜩하게 뚝뚝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소포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비상벨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찢을 듯 울리는 가운데 태경은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피투성이 소포를 안으로 들여왔다. 상자 안에는 유나가 아끼던 보건용 붓이 처참하게 꺾인 채 동물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에 범벅이 되어 들어있었다. 그것은 강성민이 자신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명백하고 잔혹한 경고장이었다. 태경은 피 묻은 붓을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힘을 주며 즉시 박비서에게 연락해 하은이 머무는 층의 보안 인력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눈물과 위로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두 사람 앞에는 피를 부르는 잔혹한 권력투쟁의 현실만이 날선 칼날처럼 남아있었다. 오늘 밤 예정된 태양그룹의 연례미술품 전시회 및 자선기금 만찬은 그 칼날이 가장 먼저 춤을 출 화려하고도 위험한 사냥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강성민은 유나가 수석 보건가라는 직함을 달고 이 연회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해둔 상태였다. 해가 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나는 몸의 곡선을 따라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는 붉은 입술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온 태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최고급 블랙 턱시도를 입고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나의 가녀린 목에 강씨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푸른빛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유나의 어깨가 흠칫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는 태경의 크고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오늘 밤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할 거야. 내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 태경의 낮고 단단한 음성은 곧 다가올 끔찍한 폭풍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지켜내겠다는 절대적인 맹세였다. 연회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레드카펫 앞에 멈춰서고 먼저 내린 태경이 에스코트하며 유나의 손을 잡고 이끄는 순간 사방에서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인파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태경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유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오만하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입장했다.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그의 거대한 존재감은 강성민을 필두로 한 태양그룹 내의 모든 적들을 향한 공공연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강성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두 사람을 향한 그의 뱀 같은 시선에는 소름 끼치는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유나는 태경의 팔을 꽉 잡고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복원된 작품들의 설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연회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을 무렵 거대한 홀을 밝히고 있던 화려한 조명들이 일순간 불길한 파열음을 내며 모조리 꺼져버렸다.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연회장을 덮치자 우아함을 가장하던 귀빈들의 비명과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뒤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리저리 밀치며 도망가는 사람들의 혼비백산한 발걸음 소리 사이로 유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는 낯선 그림자의 기척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예리하게 번뜩이는 깨진 유리 조각이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오는 찰나였다. 유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낚아채어 뒤로 끌어당겼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둔탁음이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주변의 혼란스러운 소음들은 모두 아득하게 멀어지고 유나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을 끌어안은 단단한 심장박동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기계음과 함께 연회장의 조명들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사색이 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본 곳에는 유나를 자신의 품에 완벽하게 감싸안은 태경이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유나는 단 한 군데의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무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서 끔찍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몸을 던졌던 태경의 턱시도 소매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의 굵은 팔뚝을 타고 흘러내린 붉은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며 선명한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 위로 연회장 밖에 어둠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겹쳐졌다. 수많은 귀빈들이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강태경은 창백하게 질려 굳어버린 서윤아를 자신의 단단한 품에 안은 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늘어뜨린 채
그는 다가오는 구급대원들의 들것과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번쩍이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무자비하게 밀쳐냈다. 오직 유나가 언론의 자극적인 먹잇감이 되어 다시금 끔찍한 진흙탕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독단적이고도 철저한 통제였다. 태경은 상처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태양그룹의 사설 경호팀을 동원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호텔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여 도착한 펜트하우스에는 그의 급한 호출을 받고 달려온 한 의사가 이미 무거운 얼굴로 수술 도구들을 세팅해두고 있었다. 외부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서 은밀한 피부 봉합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피가 묻은 자신의 두 손을 꽉 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끔찍한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응급처치를 모두 마치고 한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침실에는 비 내리는 창밖에 희미한 백색 소음만이 맴돌았다. 유나는 극도의 공포와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덜덜 떨리는 손에 소독용 솜과 새 붕대를 쥔 채 침대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걸터 앉은 태경의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찢겨나간 턱시도 소매 아래. 응급으로 꿰매어진 굵은 팔뚝 위로는 치명적이었던 찰나를 증명하듯 섬뜩한 흉터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들던 예리한 유리 조각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그가 흘린 붉은 피가 그녀의 시야를 뜨겁게 흐려놓았다.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오며 그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의 굳은 손등 위를 적셨다. 파랗게 질린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하얀 붕대를 감아주려는 유나의 손길은 자신이 그를 또다시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는 지독한 자책감으로 인해 한없이 위태롭고 서툴기만 했다. 그 애처롭고 가여운 떨림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태경의 입가에 언제나 서늘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평소의 그와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치지 않은 반대쪽 팔을 천천히 뻗어 눈물범벅이 된 유나의 얇은 허리를 감아 안고 그녀를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내가 무사해서 우는 건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내게서 도망칠 핑계를 찾지 못해서 우는 건가? 낮고 깊은 그러나 짙은 안도감이 섞인 그의 음성이 유나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세상의 칼바람을 맞으며 겹겹이 쌓아 올렸던 차가운 방어벽과 알량한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허물어졌다. 유나는 마침내 그의 단단한 목에 두 팔을 감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그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푸른 달빛과 유리창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엉킨 숨결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태경은 유나의 젖은 머리카락을 커다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마와 콧등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붉은 입술 위로 지독하게 애틋한 입맞춤을 내렸다. 오랜 시간 지독한 오해와 생사를 오가는 상처 속에서 억눌려왔던 거대한 감정들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넓은 침대 위로 천천히 무너져 내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운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5년이라는 잔인했던 공백을 남김없이 보상하려는 듯한 맹목적인 갈망과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처절한 위로만이 짙은 어둠을 가득 채웠다. 태경의 크고 거친 손길은 유나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리를 다루듯 부서질 듯 소중하게 어루만졌고 유나 역시 그의 깊고 묵직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꽉 끌어안았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뜨거운 체온을 나누며 가장 깊숙한 곳까지 얽혀드는 순간 태경은 유나의 귓가에 젖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속삭였다. 두 번 다시는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어도 너와 하은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 그 강철 같고도 맹목적인 맹세가 유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그녀가 홀로 견뎌온 흉터 위로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치유의 기적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만의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구원의 밤이 지나가고 서늘한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강성민이 치밀하게 준비한 추악하고 잔인한 칼날이 본격적으로 태양그룹과 여론을 끔찍하게 강타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는 박비서의 다급한 전화벨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뉴스 속보들은 역겨운 악의로 가득 찬 활자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태양그룹 최고 경영자 강태경, 신원 미상의 미혼모와의 치정 스캔들로 인한 연회장 피습 논란, 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붉은색 헤드라인 아래에는 모자이크로 조잡하게 얼굴이 가려진 채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 5살 하은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어른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에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어린아이마저 잔인한 언론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여자의 숨통을 조이려는 강성민의 가장 비열한 반격이 마침내 그 흉악한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모자이크 너머로 겁에 질린 하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뉴스 기사를 마주한 순간 태경의 눈동자에 깃들었던 온기는 서리빨 같은 살기로 돌변했다. 밤새 유나를 감싸 안으며 평온을 약속했던 그의 단단한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렸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밀려드는 취재진과 끝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로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마저 진흙탕 싸움에 먹잇감으로 던져버린 강성민의 치졸하고도 잔혹한 방식은 오히려 태경이 억누르고 있던 맹수의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렸다. 그는 피가 배어 나오는 팔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슈트 재킷을 걸치며 박 비서에게 즉각 비상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명령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이사회장 내부는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임원들의 날선 성토로 가득 차 있었다. 상석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은 강성민은 겉으로는 동생을 걱정하는 척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사태 수습을 위해 서유나 모녀를 조용히 해외로 출국시키자는 교활한 제안을 던졌다. 임원들이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채우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경이 걸어 들어왔다.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상석으로 다가간 그는 들고 있던 두툼한 분기별 막대한 이익 창출 보고서와 신규 해외 수주 계약서를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거칠게 내던졌다. 내 사생활을 운운하며 자리를 탐내기 전에 당신들 배를 불려준 이 숫자들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부터 다시 계산하십시오.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그게 누구든 이 테이블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태경의 선고의 회의실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성민의 입가에 맴돌던 비열한 미소는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압도적인 기백으로 이사회를 짓눌러버린 태경이 서둘러 향한 곳은 이미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겹겹이 포위된 하은의 유치원이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갇혀있다는 사실은 이성을 잃을 만큼 그의 속을 까맣게 태워갔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유치원 정문 앞에 거칠게 멈춰서고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길을 여는 순간 태경이 폭풍처럼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잠시 후 그의 품에 단단히 안긴 하은의 작은 몸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방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태경은 자신의 넓은 등과 맞춤 슈트 재킷으로 아이의 시야와 몸을 완벽하게 가려 보호하며 앞을 막아서는 기자들을 향해 칼날처럼 예리하고 살기 어린 시선을 쏘아보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분노에 취재진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그는 무사히 아이를 차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다. 아이를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세상의 아기가 만들어낸 폭풍은 여전히 견고한 유리창 너머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유나는 놀란 하은을 달래어 겨우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기분 나쁜 진동과 함께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지만 그녀의 심장을 잔인하게 꿰뚫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당장 그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5년 전 네가 그 장부 그림의 존재를 숨기고 자금 세탁에 동조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 유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막대한 권력과 여론을 조작하는 강성민의 잔혹함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의 짙은 그림자 속에 홀로 선 유나의 얼굴에는 처절한 절망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평생을 일궈온 태경의 제국이 무너지고 아무 죄 없는 하은이마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둘 수는 없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유나는 거실 구석에 놓인 텅 빈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어 그 앞에 멍하니 섰다.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손에는 어느새 목적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편도 항공권 한 장이 꽉 쥐어 있었다. 깊은 밤, 펜트하우스의 짙은 정막을 가르고 묵직한 캐리어 바퀴가 나무 마루 위를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아는 손에 쥐어진 편도 항공권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었다. 자신이 다시 한번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영원한 도망자가 되는 것만이 강성민의 악의적인 덫에서 강태경의 제국과 하은이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잠결에 칭얼거리는 아이의 작은 몸을 두꺼운 담요로 단단히 감싸 안은 유나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숙인 채 거대한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쥐는 순간 유나의 두 눈에서 기어이 억눌렀던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던 5년 전의 끔찍한 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거운 현관문이 미세한 마찰음을 내며 반쯤 열리는 찰나 유나의 숨이 헉 하고 트어버렸다. 칠흑 같은 복도의 어둠 속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강태경이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 있었다. 달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의 길고 거친 손가락 사이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위태롭게 끼워져 있었다. 언제부터 그 서늘한 복도에서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의 넓은 어깨 위로는 밤의 차가운 냉기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망치다 들킨 죄인처럼 굳어버린 유나를 향해 태경은 그 어떤 분노나 원망의 기색도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무심하게 던져버리고는 단호한 손길로 유나가 꽉 쥐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억세게 빼앗아 구석으로 밀쳐버렸다. 거친 파열음과 함께 캐리어가 나뒹굴었지만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5년 전처럼 또 나를 살리겠다고. 당신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며 도망칠 작정이었나. 태경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짙은 애타는 마음과 절박함이 녹아 있었다. 그는 극도의 긴장으로 굳어있는 유나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 안에 빈틈없이 가두었다. 유나가 반사적으로 밀어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억센 팔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2번 다시 당신을 혼자 지옥에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태경은 한 손으로 잠든 하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유나의 가늘게 떨리는 뒷모습을 부서질 듯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 절대적인 온기와 맹목적인 믿음 앞에서 유나가 세상의 악의를 피해 필사적으로 세워두었던 알량한 방어벽은 형체도 없이 잔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태경은 반항할 힘조차 잃고 흐느끼는 유나를 이끌고 서늘한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위로 철저한 보안이 걸려있던 태블릿 화면을 띄워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강성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태경이 오랜 시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명확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펼쳐져 있었다. 태경은 단 한 번도 성민의 얄팍한 협박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파놓은 언론의 덫을 역이용해 적들을 완벽하게 몰살시킬 끔찍한 사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유나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지독하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시선을 맞췄다. 강성민이 쥐고 있는 그깟 조작된 증거 따위는 내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 이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그놈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해. 서윤아, 제발 나를 믿고 내 옆에 서 있어. 평생을 홀로 불안에 떨며 싸워온 자신을 향해 이토록 완벽한 보호와 굳건한 연대를 맹세하는 남자의 진심에 유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그 압도적인 위안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유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며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다. 도망치려 했던 그녀의 캐리어는 서재의 어두운 구석으로 완전히 잊혀졌고 태경은 오열하는 유나의 정수리에 뜨거운 입맞춤을 내리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밤새도록 단단히 감싸 안았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만이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채우며 길고 길었던 도망자의 밤은 마침내 영원한 끝을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고요하고도 굳건한 새벽을 맞이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은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의 1층 대강당은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끊임없이 터지는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슈트를 입은 강태경이 서늘하고 오만한 기백을 뿜어내며 단상 위로 올랐다. 수많은 마이크와 날선 질문들이 쏟아지는 앞에서도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카메라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현재 악의적인 기사들에 오르내리는 그 여자는 내 정부나 숨겨둔 내연녀 따위가 아닙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내 곁을 지켜온 나의 유일한 약혼녀이며 그 아이는 내 친생자이자 태양그룹의 합법적인 차기 후계자입니다. 그 폭탄 같은 선언이 강당을 뒤흔들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순간 텔레비전으로 이를 지켜보던 부회장실의 강성민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다. 텔레비전 화면을 박살낸 위스키 잔의 파편들이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 위로 날카롭게 흩어져 내렸다. 강성민은 피가 맺힌 손을 꽉 쥔 채 모니터 속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짐승처럼 헐떡였다. 강태경이 서윤아와 그 아이를 합법적인 약혼녀와 친생자로 세상에 완벽하게 공표해버린 순간 그가 쥐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언론의 목줄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5년 전의 진실이 담긴 장부 그림을 빌미로 여자를 쫓아내려던 얄팍한 협박조차 이제는 전면전을 선포한 태경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성을 잃고 집무실의 고가, 집기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내던 성민의 핏발선 눈동자에 섬뜩하고도 추악한 도끼가 걷잡을 수 없이 차올랐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즉시 비서실을 호출했다.
어떻게든 내일 오전 9시부로 강태경의 대표 이사직 해임을 건 긴급 주주총회 및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악을 썼다. 자신이 오랜 시간 은밀하게 매수해둔 이사진들과 썩어빠진 주주들을 총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일 해임안을 통과시켜 태경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 폭풍 전야에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서윤아는 거대한 듀얼 모니터 앞에 앉아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상세한 내부 구조도와 과거의 언론 홍보용 아카이브 사진들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태경이 내일 아침에 피 튀기는 이사회를 대비하여 박 비서와 함께 방어 전략을 짜고 썩은 임원들의 명단을 추려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강성민의 과거 동선과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미술품들의 행방을 철저하게 역추적하는 중이었다. 5년 전 수장고에서 사라진 그 그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분명 성민의 가장 가까운 공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수백 장의 고해상도 사진들을 빠르게 넘기던 유나의 마우스 휠이 어느 순간 기계적인 마찰음을 내며 딱 하고 멈췄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작년 유명 경제지에 실렸던 강성민 부회장의 단독 인터뷰 기사 사진이었다. 거만한 표정으로 가죽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하는 성민의 등 뒤, 화려한 부회장실의 가장 눈에 띄는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풍경화. 유나의 시선이 그 풍경화의 한쪽 구석에 멈추는 순간, 그녀의 얇은 등줄기를 타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매섭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유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진 속의 풍경화를 한계치까지 확대했다. 화질이 깨지며 픽셀이 거칠게 뭉개지는 와중에도 수석 보건가인 그녀의 예민하고 정확한 눈에는 안료가 굳어지며 만들어낸 특유의 미세한 균열과 거친 붓터치의 흔적이 소름 돋도록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낡은 공방에서 복원 작업을 하던 중 이면의 끔찍한 비밀을 우연히 발견해버렸던 바로 그 저주받은 캔버스가 틀림없었다. 강성민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 작업실에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직전 그 그림이 제법 값어치가 나간다고 판단하여 전리품처럼 챙겨갔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해외 비자금 세탁의 치명적인 명부가 바로 자신이 매일 앉아있는 집무실 의자 뒤편의 그림 안감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5년 내내 보란듯이 벽에 걸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토록 맹목적이고 기막힌 거대한 아이러니 앞에서 유나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가늘게 떨려왔다. 태경 씨. 침묵을 깨고 새어나온 유나의 다급하고 억눌린 부름에 테이블 너머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태경이 즉각 고개를 들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유나는 모니터 화면 속의 낡은 풍경화를 가리키는 손끝을 가늘게 떨며 그를 붉어진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저 그림이에요. 5년 전 내가 복원하려 했던 그 치명적인 블랙리스트 명부가 안감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캔버스. 그게 지금 강성민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걸려 있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는 순간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에 맹수처럼 번쩍이는 섬광이 스쳤다.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폭탄의 뇌관이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유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결연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증거는 호랑이 굴 한가운데에 있어요. 놈들은 그림 겉면의 가치만 알 뿐. 그 속에 무엇이 꿰매어져 있는지는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일 오전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저 집무실에 잠입해서 그림 속의 안감을 찢어내고 명부를 되찾아와야 해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수위 같은 긴장감이 서재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벼랑 끝의 상황이었지만 태경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지독하게 서늘하고 잔혹한 확신이 내려앉았다. 그는 모니터 속 강성민의 오만한 얼굴을 잠시 꿰뚫을 듯 응시하다가 말없이 몸을 돌려 서재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육중한 비밀금고로 걸음을 옮겼다. 복잡한 다이얼이 돌아가고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그는 그 안에서 묵직한 검은색 권총 한 자루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금속성의 서늘한 마찰음을 내며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하는 태경의 동작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나 빈틈없는 최고급 슈트 차림으로 만년필을 주며 그룹을 지휘하던 권력자의 손에 피를 부르는 살상 무기가 들려진 모습은 이제 이 잔혹한 형제의 권력 투쟁이 돌이킬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음을 명백하게 의미했다. 차가운 권총을 재킷 안주머니에 갈무리한 태경이 서늘한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유나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오늘 밤 우리는 태양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청소한다. 태경의 서늘한 선전포고가 펜트하우스의 밤 공기를 가른 지 불과 몇 시간 후 거대한 마천 놓인 태양타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오직 꼭대기층의 몇몇 항공 장애등만이 피처럼 붉은 빛을 규칙적으로 깜빡일 뿐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이 견고한 권력의 요새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새벽 2시 정각. 박 비서가 은밀하게 동원한 최정예 보안 해제팀이 타워 동관의 메인 보안 시스템을 단 15분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자 지하 주차장의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제나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출입하던 최고 경영자 강태경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권총을 품은 채 자신의 회사를 잠입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전문가용 특수 보건 도구가 빼곡히 담긴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서윤아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부회장실층에 멈춰서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텅 빈 대리석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경은 전술용 손전등의 좁은 불빛에 의지해 앞장서서 걸으며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나를 완벽하게 에스코트했다. 강성민의 집무실 문 앞에 다다른 박 비서가 특수장비로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에 불과했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집무실 내부로 들어선 유나의 시선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벽면 한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풍경화를 향해 직진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저주받은 캔버스였다. 태경이 곁으로 다가와 손전등 빛을 비춰주자 유나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쉰 뒤 가방에서 특수 용제와 미세한 조각칼을 꺼내 들었다. 다음 순찰조가 2층을 확인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0여 분 남짓.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나는 캔버스의 뒷면 가장자리를 따라 굳어있는 오래된 접착제 위로 특수 용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도포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그림의 원본 캔버스가 단 한 올이라도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극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좁은 손전등 불빛 아래 유나의 창백한 이마 위로 식은땀이 맺혀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의 손끝은 기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용제가 스며들어 접착제가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찰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예리한 메스를 캔버스와 나무 프레임의 좁은 틈새로 미끄러뜨렸다.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 칼끝이 두꺼운 안감의 첫 번째 봉제선을 끊어내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5년 전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과거의 악몽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어내고 있는 셈이었다. 태경은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방패처럼 서서 오직 문 밖의 동태를 살피며 그녀가 작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감의 절반 이상이 성공적으로 뜯겨나가며 그 속에 숨겨진 낡은 종이 뭉치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부터 무거운 군화 발소리와 함께 무전기의 칙칙거리는 기계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순찰조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이다. 발소리는 무서운 속도로 집무실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고 유나의 손끝이 일순간 굳어지며 메스가 허공에서 멈칫했다. 태경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검은색 권총을 빼어들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캔버스 뒤쪽의 어두운 벽면으로 바짝 밀어붙여 숨기고는 차가운 총구를 집무실 문을 향해 겨눈 채 짐승처럼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덜컥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의 금속 도어로 손잡이가 바깥에서부터 신경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공간의 공기는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태경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며 끔찍한 유혈 사태를 각오한 바로 그 찰나였다.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유나의 손길이 마침내 캔버스의 마지막 안감을 거칠게 찢어발겼다. 찢겨나간 천 조각들 사이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은색의 얇은 USB 하나와 누렇게 바랜 빽빽한 장부 서류 뭉치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땀범벅이 유나가 태경의 소매를 꽉 움켜쥐며 억눌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다. 찾았어요. 다 끝났어. 바깥에서 금속 도어록 손잡이가 신경질적으로 돌아가며 문이 열리려던 그 숨 막히는 찰나. 복도 반대편에서 날카로운 화재 경보기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위기의 순간에 박 비서가 중앙통제실의 시스템을 교란시켜 순찰조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킨 것이다. 경비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태경은 굳어있는 유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부회장실의 사각지대를 빠져나왔다. 5년이라는 길고도 잔혹했던 시간 동안 겹겹이 봉인되어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유나의 피나는 노력과 태경의 목숨을 건 보호 아래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무사히 귀환한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USB에 담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낡은 장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독하고 분류했다. 그 안에는 강성민이 태양그룹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구축해온 거대한 범죄의 왕국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온 오전, 9시 정각. 태양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화려한 대회의실은 폭풍의 눈처럼 기묘한 고요함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은 이 공간의 감도는 음습하고도 탐욕스러운 공기와 기괴할 정도로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강성민은 최고급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 상석에 거만하게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동생 강태경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위선적인 명분들과 미리 매수된 주주들의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며 태경의 시대가 끝났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다. 성민이 회심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냉기가 들이닥쳤다. 완벽하게 재단된 잿빛 슈트를 입고 맹수처럼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걸어들어온 강태경의 등장에 장내의 모든 소음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태경은 당황하여 굳어버린 임원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유롭고도 압도적인 걸음걸이로 성민이 서 있는 상석을 향해 곧장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유리 테이블 위로 지난밤 유나가 찾아낸 은색 USB를 무심하게 툭 던졌다. 차가운 금속과 묵직한 유리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챙그랑하는
날카롭고 청명한 파열음이 숨막히는 정적을 찍고 울려 퍼졌다. 이 작은 저장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성민이 불쾌한 얼굴로 입을 열려는 찰나 박 비서의 조작과 함께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다. 스크린 위로는 강성민이 지난 십수년간 미술품 경매를 위장해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명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내 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5년 전 미술품 복원 공방에 불을 지르고 서윤아를 죽여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던 성민의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음성 파일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성민의 편에 서서 아첨을 떨던 주주들과 임원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사색이 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자 완벽하게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사회 한가운데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성민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발작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내 놈이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딴 조작된 쓰레기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성민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뛰어넘어 태경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경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늘한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성민의 손이 닿기도 전에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 수사대 형사들과 태양그룹의 정예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형사들은 미친 듯이 발악하는 성민의 팔을 거칠게 꺾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수십 명의 권력자들과 카메라 렌즈 앞에서 한때 태양그룹의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했던 부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지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발밑에서 핏발선 눈으로 저주를 퍼붓는 형을 향해 태경은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당신의 그 썩어 빠진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불태웠군. 경찰에 의해 짐승처럼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성민의 등 뒤로. 회의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파랗게 질려 눈치만 살피는 배신자 임원들을 향해 서늘하고도 지배적인 경고의 시선을 던진 태경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들은 지난밤의 어둠과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잔혹한 전쟁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음을 알리는 태양의 빛이었다. 잿빛 슈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 고요하고 거대한 풍경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태경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는 박 비서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서늘하고 차가웠던 입가에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지극히 평온하고 애틋한 미소가 아주 옅게 번져나갔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태양그룹은 강태경의 절대적이고도 견고한 지도력 아래 마침내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룹의 피를 갉아먹던 추악한 배신자들과 강성민의 잔재들은 이사회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잘려나갔다.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회사 내부에는 모처럼 안정적이고 투명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길고 잔혹했던 권력투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고 모든 억울한 오명이 씻겨 내려간 지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맑은 오후였다. 태경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하여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과거 오직 무채색의 차갑고 서늘한 냉기만이 맴돌던 포식자의 거대한 유리세장은 이제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과한 눈부신 황혼의 햇살이 짙은 색의 대리석 바닥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며 공간 전체를 부드러운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로 물들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태경의 귓가에 거실 한편에 새롭게 마련된 작은 작업 공간에서 들려오는 미세하고 규칙적인 금속 마찰음이 닿았다. 그는 소리 없이 구두를 벗고 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향했다. 따뜻한 펜던트 조명 아래서 서윤아는 전문가용 돋보기를 낀 채 무언가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을 복원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과거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늘 불안하고 창백했던 그녀의 옆벌굴에는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도 남아있지 않은 깊고 단단한 평온함만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작업대 주변으로는 그녀가 새롭게 맡게 된 태양미술관의 귀중한 자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발견하고는 봄꽃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일찍 왔네요. 태경 씨.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긴장을 단숨에 씻어내리는 듯한 그 다정한 인사에 태경은 굳어있던 어깨를 늘어뜨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유나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태경의 커다랗고 거친 손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온 심혈을 기울여 매달려 있던 작은 물건을 들어 올려 그의 넓은 손바닥 위로 가만히 쥐어주었다. 서늘하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에 태경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그의 깊은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며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의 밤. 생사를 오가는 벼랑 끝에서 그가 유나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를 살려냈던 바로 그 낡은 은색 회중시계였다. 거센 빗물과 진흙 속에 뒹굴며 찌그러지고 녹슬어 있던 외관은 그녀의 정교하고 애정어린 복원 기술을 거쳐 본래의 우아한 은빛 광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였다.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까지도 유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매만져진 그 시계를 내려다보던 태경의 호흡이 멈칫했다. 무엇보다 태경의 가슴을 가장 격렬하게 울린 것은 그의 굳은 손바닥을 타고 맥박처럼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었다. 영원한 이별과 상실의 순간이었던 새벽이시 14분에 멈춰버린 채 죽어있던 시계의 바늘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살아나 경쾌하고 규칙적인 마찰음을 내며 유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 째깍. 그녀가 직접 수십 개의 미세한 톱니바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끊어진 태엽을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만들어낸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차갑게 멈춰있던 태경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유나가 눈물이 고여 촉촉해진 눈동자로 태경을 올려다보며 애틋하게 속삭였다. 5년 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멈춰있던 당신의 시간도 이제는 우리와 함께 다시 흘러가야 하니까요. 그 벅찬 진심이 태경의 가슴 깊은 곳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리며 뜨겁게 적셔내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애틋하게 얽혀드는 찰나.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하은이가 아이방에서 고민형을 안고 뛰어나왔다. 아빠. 맑고 까르르 웃는 아이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완전히 부수며 밝게 울려 퍼졌다. 태경은 허리를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단단한 어깨 위로 기대게 하고 남은 한 팔로는 유나에 가는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세 사람의 체온이 완벽하게 하나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그 작지만 거대한 우주 속에서 태경은 지독했던 과거의 핏빛 망령들로부터 마침내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자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유나의 부드러운 숨결과 어깨를 끌어안은 하은의 작은 두 팔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전리품이자 안식처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붉게 물든 황혼의 하늘 위로 아주 가늘고 투명한 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 두 사람을 끔찍하게 갈라놓았던 그 밤의 잔혹하고 매서운 폭우도 아니었고, 며칠 전 그들이 처음 다시 마주쳤던 낡은 공방 앞의 차가운 진흙탕 비도 아니었다. 지금 창문을 적시는 빗방울은 세상의 모든 묵은 상처와 도끼를 조용히 씻어내리는 맑고 다정한 축복의 봄비였다. 태경은 한 손에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째깍거리는 은색 회중시계를 꽉 쥔 채 눈을 감고 유나의 입술 위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입맞춤을 내렸다. 창밖의 잔잔한 빗소리와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시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아름답게 얽혀들었다. 5년 전 그 화제의 밤에 차갑게 멈춰버렸던 남자의 시간이 마침내 찬란한 빛 속의 빛을 머금고 영원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